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얘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6째 시즌의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내 정보사회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훈 교수님 모시고 이승열의 근대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방학인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죠? 예, 저는 다행히 비 피해는 없었는데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인문대 부근이 피해가 많아가지고 지금 복구 공사를 여러분들이 애써서 하고 계신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렇게 도로도 많이 파진 것 같고 나무도 쓰러지고 도서관에도 물이 막 차고 좀 연구실도 차고 유리창도 깨지고 대단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빨리 좀 복구가 다행히 교수님 연구실은 그래서 네, 저는 5층이라 저는 괜찮은데 어쨌든 빨리 좀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책 서울 리뷰북스 6호의 박훈 교수님께서 서평으로 다뤄주신 이승열의 근대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입니다. 이탈리아 역사철학자 크로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우리는 지나간 사건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규정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모습을 늘 마주하곤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광주 사태로 명명되었던 1980년도의 사건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으로 5.16 군사혁명으로 불렸던 사건은 오늘날 5.16 군사 쿠데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자리매김은 정치, 사회적 정통성의 주체를 교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둘러싼 투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상 벌어지곤 합니다.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국보여야 한다고 말했던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나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를 둘러싼 소송전, 영화, 국제시장과 변호인이 각각 1000만 관객을 넘겼던 2013년과 14년의 풍경은 모두 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현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식민지 시기와 해방 전후의 시간에 대한 선택적 기억이 낳은 부정적 결과들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승열의 책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왔던 역사에 대한 관점들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들로부터 출발합니다. 민족주의, 식민지 근대화론 등 극단적으로 갈리는 듯 보이는 이 두 관점이 이승열의 시각에서는 모두 넘어서야 할 것들로 여겨집니다. 이승열은 기존의 역사가들이 그렇게까지 주목하진 않았던 그가 제2세대 부르주아지로 명명한 전북지방의 신흥 지주 세력에 주목합니다. 그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승열은 오늘날 한국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인촌 김성수, 식민지 시기의 선각자와 친일 기업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평가를 오갔던 인물이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자의 시각은 기존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은 보수적으로도 읽힐 수 있어 보입니다. 친일 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을 모두 폄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왜 이 책을 서평 도서로 선정하셨는지요? 네, 이 책은 우리 한국 국사학계 시각에서 보면 비주류에 속하는 책인데요. 그동안 한국 국사학계 주류적인 시각은 반일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에 육각한 근대사 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술 방식이 여러 가지 공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21세기 지금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큰 나라로 성장한 이 궤적을 설명하는 데에는 이제 많은 결함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내러티브가 국사학계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기대, 갈망 같은 거를 갖고 있었는데요. 예. 때마침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소개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예. 그럼 즉시 구입해서 읽어봤더니 예. 여러 가지 제 의문점이나 갈증이 예. 해소되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평도서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페이스북에 굉장히 그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책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는 배타성과 이분법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뭔가 온건주의 또한 포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주의, 특히 반일민족주의죠. 예. 특히 반일민족주의가 뭐 한국인의 정신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는 것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지난 2019년 이후로 겪은 한일 갈등을 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상기해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건데요. 이 이승열 선생님은 저작 속에서 뭐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주의가 가리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민족주의가 밀어내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복구해내시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민족주의가 급진화됐을 때, 급진주의와 결합했을 때 그 민족주의의 목표와는 전혀 정반대의 현상, 즉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그런 결론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온건주의나 점진적 개혁이 이 민족이나 국가, 사회의 통합에 훨씬 유리한 것이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갈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방금도 이제 하나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족주의를 이야기한다면 한국에서 특히 2019년도에 그 반일 그런 갈등이 떠오릅니다. 그때 특히 그 토착 왜구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대상이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소위 민족주의적인 시각 그리고 또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편을 공격할 때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어떤 단어 혹은 개념인데요. 이런 단어들을 들으실 때 특히 일본 연구자로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사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사석에서는 뭐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본 놈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석에서야 뭐 상대 민족을 조롱하는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식서상에서는 자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지식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일본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흉측한 딱지를 붙이고 공격하면서 담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더 이상의 지적인 논의를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지식인이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본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죠. 그러면 뭐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분노를 표출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담론의 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과거에 그 빨갱이라는 용어로 모든 그 반공 이외에 모든 논의를 봉쇄한 거하고 아주 구조적으로 꼭 닮아 있죠. 그래서 그 토착외구 운운하는 분들은 과거에 빨갱이 운운했던 분들과는 정신적으로는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좀 약간은 저한테 좀 새롭게 혹은 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우리는 늘 이제 결국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친일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근대화 과정으로 넘어왔고 결국은 그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서 결국 이제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인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 이승열이라고 하는 이 저자분은 그런 시각 자체가 이제 사실은 결국은 굉장히 극단주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북한은 이제 친일 세력을 잘 청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 사회보다는 적어도 더 나은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친일 청산을 더 잘했으니까. 근데 뭐 지금 남북한을 비교해 봤을 때 북한보다 남한이 더 못하다라고는 뭐 글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논리를 구사하려면 좀 더 좀 치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았던 한국 근현대사의 결과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화정과 의회주의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립한 한국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도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오늘날을 가능하게 했던 주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초 새로운 사회 주체로 떠오른 전북 지방의 지주 세력이었다라고 이제 그들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서울 경기지방 즉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뒷받침을 받았던 전통적 세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해외 유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힌 진취적인 지주층이 언론, 교육, 기업 등에 있어서 근대국가의 초석을 놨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면은 보니까 이 저자의 전작 같은 경우에는 그 1세대 부르주아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기호지방의 서울 경기지방의 그런 부르주아지들을 다루는데 이제 여기서는 2세대 부르주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저자의 그런 관점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설득력도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재밌었어요. 조금 뭐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하는 혐의도 좀 갖게는 되지만은 어쨌거나 이 시대를 보는 자기의 그 이론이나 논리틀이 분명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사회 세력의 배치 이런 것까지 기호 세력 그다음에 전북 중심의 그 지주 세력 이런 재미있는 세력들을 발굴해 내셔가지고 배치를 해서 내러티브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듣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구도였던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또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계속 뭘 청산을 못하고 뭘 못해서 나라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한국이 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그 내러티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영훈 선생 같은 분은 이제 이승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이승만의 그 획기적인 어떤 업적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저는 이승만의 업적은 그럼 하루아침에 나타났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일제시대에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일제시대가 비록 이민족에 의한 강점에서 식민통치를 우리가 굴욕적으로 당한 시대이기는 했지만은 또 우리 조선인들이 우리 민족이 그 36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노예 상태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35년 동안에 비록 이민족 통치 하이긴 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각성과 분투와 또 나라 이런 그런 분함에서 오는 분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제에 병합되기 전에 그 한 10년 동안 정도 전개됐던 애국 계몽 운동이 일제 시대에도 계속됐다. 계속된 측면이 있다.
억압 속에서도 계속된 측면이 있고 그거를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이승열 선생님이 주목하신 예. 이 진취적 지주들과 예. 그 다음에 기독교 세력들, 예. 서북 지역의 기독교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일제하에서도 애국개몽 운동을 계속했고 그것이 우리의 민족주의와 근대주의, 예. 우리가 내션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그게 병합으로 그냥 그대로 암흑으로 빠진 게 아니고 그 어두운 속에서도 그 암흑 가운데서도 새로운 그야말로 광복을 위해서 분투해온 뭔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가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승열 스님이 딱 주신 것 같아서 매우 반가웠고요. 물론 이민족 통치하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애국개몽 운동을 하는 와중에서의 그 민족적 정당성의 손상 이런 것들은 뭐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어져서 결국은 아까 앞쪽에서 잠깐 얘기를 또 나눴던 거기도 한데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애국개몽이나 아니면은 실력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아까 뭐 손상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민족주의를 이제 민족을 약간 배신하는 그런 길로 나갔다고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민족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자는 결국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어떤 정도의 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굉장히 명확한 이분법 아까 민족주의의 이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급진주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된 원인도 그런 급진주의의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삼각자로 볼 수 있는 김옥균, 뭐 이승만, 김구, 김일성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각에서는 하나로 묶여서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분열을 초래한 그런 원인이 있는 사람들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온건주의 포용적인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일제시대 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타협과 이런 어떤 공간을 확보하려는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세력들 대표적인 게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북 지역의 진취적 지주층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또 이제 해방 이후에 한민당을 구성하는 이제 그런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세력이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좀 이들의 역할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쓰세요. 식민지 시기 타협적 경력이 민주주의나 공화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 저자분은 쓰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친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저자의 하나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백선엽 장군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분의 어떤 그런 일본군 경력, 만주군 경력과 관련된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결국은 사실 첨예하게 갈렸죠. 예컨대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뭐 조화 같은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따로 이렇게 조문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사람의 공과 과를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약간 그런 단서를 보여주긴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 이제 이른바 친일파 문제인데 뭐 굉장히 예민하고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기도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고 뭐 친일파 무슨 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건 이제 사법적 판단을 한다. 사법적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가는 그럴 만큼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으로는 반민족 행위자와 아까 타협적 경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일 타협적 경력을 가진 사람은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고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경찰 뭐 이런 데 복무하면서 추적을 해서 그걸 와해시키는 일을 하거나 뭐 노덕술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들잖아요. 또는 일제의 압력이 없었는데도 총독부의 압력이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거대한 부를 쌓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볼 수 있고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친일파라는 이름에 예. 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주들 예. 또는 기독교 인사들 이런 분들처럼 국내에서 어떤 정치 활동이나 문화 활동,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제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대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지금 민주공화국의 독립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있는 입장에서 구름 위에서 정말 저 진흙탕 속에서 발부둥 치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들의 그 맥락에 컨텍스트에 입각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제가 문화 통치라고 해서 언론이나 교육의 공간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열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만주나 하와이로 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2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이상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공간이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훗날 찾아올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신문사도 세우고 했던 그런 활동까지 우리가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1920년대 창간이 됐는데 그러면은 창간을 안 하고 보이콧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겠느냐. 그게 아주 뭐 추상 같은 어떤 절개 이런 측면에서는 혹할지 몰라도 그 신문사를 그래도 20년 이렇게 경영하면서 쌓여온 한국의 지적 역량, 문화적 역량 이런 게 해방 후에 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자산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임정 인사들이 그 해외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해방 후에 서울에 돌아왔을 때 지금 이 책에서 이승열 선생님이 거론하고 있는 이런 집단들과 거의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국내에서 무슨 친일행위를 했다든가 정작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서 고생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은 와가지고 국내에 있던 그 제가 얘기하는 애국 계몽운동 세력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그 어떤 역할을 상호 인정을 존중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옛날에 그 한일 관계 우리 그 왜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게 1951년부터 회담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14년 동안 진행된 회담인데 1951년에 처음 한일 회담을 시작할 때 한국 외교관들이 일본 외교관 못지않은 논리와 물론 영어로 했죠. 영어도 뛰어나고 논리와 국제법 지식 뭐 이런 게 해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해방되고 나서 6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어디서 튀어나왔지? 했을 때 만약에 전혀 뭐 그런 문화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일본 놈들 밑에서는 모든 걸 보이콧한다. 나는 백이 숙제다. 뭐 이렇게 했다면은 그런 인재들이 어디서 튀어나왔겠으며 그게 해방 후에 한국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더 겪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정에서 계셨던 분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원래 안에 계셨던 분들이랑 큰 트러블이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면은 사실 그런 어떤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관한 비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다 가난하게 살고 안에서 친일했던 사람들 자손 다 잘 산다. 한편으로 보면 그게 뭐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사실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그 해외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한국은 바로 해방 이후에 또 전쟁과 냉전이라고 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잡한 면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지분이 있었다면은 그 뒤에 오히려 이제 그 전에 국내에 남아 있었던 그런 분들이 약간 비판받을 행위에 대해서도 좀 더 사회적으로 포용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분들 존재를 하고 맞는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이때 커나온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제와 협조하면서 예. 타협하면서 역량을 축적했던 사람들, 집안들, 예. 그 집안들이 해방 후에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 예. 그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로 그렇죠. 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더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좀 자각하고 예.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뭐라 그럴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이승열 선생의 이런 내러티브에서도 그런 점들이 더 충분히 예. 강조되면은 예. 좀 더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인천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술이 많이 뒷부분은 특히 이제 되고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그 이분이 이제 2세대 부르주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북 지방을 기반으로 했던 지주 세력 역할을 너무 이제 좀 띄우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좀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조금 더 얘기하자면 좀 폄훼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뭐 제가 이제 역사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 인천 김성수 그 고창김 씨 집안을 다룬 가장 유명한 연구는 카터 에커트가 쓴 이제 제국의 후예에서 이제 김성수를 다뤘던 것인데 그거 좀 비슷하면서 다른 입장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카터 에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이후에 되게 비판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경성방직과 같은 회사들이 일본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성장한 그런 면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이 책에서는 사실 그런 일본의 역할이라기보다 오히려 뭔가 굉장히 독자적이고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강한 어떤 그런 시민사회의 모습이 일제 치하에도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인용을 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유창근 이제 지금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창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가 너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선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선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그 강력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서 오는 그 부작용 같은 건데요.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책을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크게 안 띄웠지 할 정도로 예, 할 정도로 그 그룹에 대해서 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 의의를 굉장히 예. 두는 서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이승열 선생님도 이 정도로 이 그룹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텐데 예. 이제 내러티브 상 예. 혹은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른바 선별적인 배치를 예.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에커트 선생의 책과의 차이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참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아까 제가 일제 밑에서도 조선인들이 자각을 하고 분발을 해서 애국개몽 운동을 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조선 총독부의 역할은 뭐냐? 예. 조선 총독부는 제가 아까 그 억압 속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억압만 했느냐? 또 에커트 선생님은 전폭적인 지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억압인가 이런 문제도 참 따지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해방 후에 말하자면 박정희와 이병철, 정주영 같은 관계였느냐? 예. 그 조선 총독부와 에커트의 누구죠? 그 김성수의 관계가 예. 에커트 선생은 약간 그런 쪽으로 보고 싶어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 우리 이승열 선생님도 에커트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이제 답을 안 하셨는데 예. 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음.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일종의 정부죠. 예. 뭐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예. 일종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음. 대한 연구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사실 조선총독이나 조선총독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참 안 돼 있습니다. 음. 예. 일본에서는 뭐 격가지니까 안 하고 예. 예. 우리는 이제 불편하니까 안 하는 그렇죠. 건데 예. 아시다시피 조선총독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뭐 일본의 아주 그렇죠. 전부 거물들이잖아요. 다수가 총독을 네, 일본도가 다 총리를 했었고 총리를 예. 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남아 있고 음. 또 일본 사회를 아는데도 예. 그 연구가 중요하지만 예. 우리 한국 사회를 음. 파악하는데도 참 예. 피할 수 없는 예.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그거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뭐 한두 명의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해서 예. 어떤 연구 집단이 조직이 돼서 그런 연구를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예. 이제는 좀 우리가 자신감도 생겼고 예. 거리도 좀 둘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선 총독부와 조선 총독들에 예. 대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고려대 이영식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고군부터 하고 계시지만은 예.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렇죠. 사실 좀 불편하지만 그거를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다루고 저는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어떤 관점이 다른 분들이 같이 좀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또 역사적으로 학문적인 논쟁을 낳는 건 또 좋은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은 늘 근데 역사적 논쟁이라는 게 현실 정치와 계속 맞물리면서 결국은 도돌이표처럼 어떤 현실의 갈등만을 부추겨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정치와 생각을 합니다. 학문의 영역, 예. 이데올로기와 학문의 영역이라는 게 이제 성숙한 사회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잖아요. 예. 그게 분리될 수 없죠. 결국에 가서는 이게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은 예. 어쨌든 그 필드를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게 성숙한 사회인데 예. 우리는 이제 그 지점에서 그동안의 공산주의 문제와 일본 문제에 예. 대해서는 그걸 허용을 하지 않았던 거고 예. 공산주의 문제는 이제 해금이 됐는데 일본 문제는 아직도 해금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걸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예. 한국같이 이렇게 선진국이고 큰 나라가 예. 왜 일본에 대해서는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막 바르르 떨면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좀 이렇게 쿨하고 성숙한 반응을 보이지 못할까? 이런 건데요. 예. 저는 뭐 586이라고 그러죠. 그 기성세대들은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많았고 또 교육도 세게 받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지만 저도 뭐 그 자녀가 10대, 20대가 있는데 예. 그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더라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적어도 첫째 자신감이 있고 그렇죠. 예. 피해의식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본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예. 대상화할 수 있는 예. 여유가 한국 사회에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이승만도 아니고 그 뭐 김구도 아니고 김일성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김성수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보면은 김성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그 제2부르주아지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굉장히 막 영웅서사처럼 또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 그 이승열 그 선생이 그런 식의 어떤 영웅주의적 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영웅을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는 더 좀 만나 뵙고 얘기를 보면은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이 책에서는 그걸 피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암암리의 그 급진주의가 영웅을 만들고 예. 그죠? 이 온건주의나 점진주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주는 서술을 예. 하고 계시고 예.
또 워낙에 경제사 쪽에서 출발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또 그런 영웅에 대한 영웅 만들기에 대한 뭐 또 신중함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추측하는 겁니다. 예. 추측할 뿐인데요. 글쎄요. 근데 이제 어떤 강력한 역사 서사를 만들려면 예. 이건 이제 좀 조금 학술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예. 역시 영웅 주인공이 있는 것이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떤 다른 분이 작업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만 김성수라는 사람을 여기서 재평가를 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성수가 아니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김구도 예, 예. 좋지만 왜냐하면 김성수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애국계몽 운동을 하고 예. 당대 한국의 지성과 문화적 수준을 대표한 사람이면서 그 그룹의 리더였던 것은 맞는 얘기지만 다만 대일 협력 아까 제가 그거는 세심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신생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봤을 때는 초대 대통령으로 되기에는 상징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는 영웅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김성수가 안 된 게 다행이다. 한국의 역사 서사를 위해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그 참 흥미로웠던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저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실려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떤 뭐 새로운 사료를 발굴해서 그거를 이제 이거를 딱 이게 정말 새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 좀 다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의 재조합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느냐만 가지고도 충분히 흥미로운 대체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좀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다만 이제 그 서론 부분에 보면은 전 딱 선을 딱 폈는데 이제 그 베닝턴 모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얘기를 뭐 그 책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것과 비슷하게 뭔가 동아시아 국가의 서사를 다루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이렇게 읽었는데 결국 가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북한은 얘네들은 뭐 이제 사실은 그 공화국가도 성립 못, 그 민주주의가 성립 못하고 해서 이제 그 빼버리고 사실 뭐 영국이 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근대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저자의 이러한 어떤 국가 비교 작업이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훌륭한 책이지만 비교 작업은 뭐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베닝턴 모어 같은 사람은 일단 사회학자이고 그렇죠. 이론 틀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배치를 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사회학자들이 싫어하겠지만은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비교하기가 훨씬 용이하죠. 근데 이승열 선생님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 틀을 흡수는 했습니다만은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방대한 사료를 읽고 방대한 저작을 읽고 촘촘하게 맞춰나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4개국을 다 이 한 사람한테 다 비교하라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뭐 앞으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북한은 그리고 이분은 이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관심이 없다고 그럴까 별 평가를 안 한 그죠? 이분의 그 전북 지지층이나 기독교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서 보면 북한과 중국은 사실 별 흥미를 못 느낄 만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는가 싶고 문제는 일본인데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일본과의 비교 작업에 대해서는 저도 서평에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서평에도 상당 부분을 거기에 할애를 해서 제가 이승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뭐 듣기 거북하셔도 좀 저기 하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메이지 정부와 예. 일본 지지층의 관계를 예. 그 기호 지지층과 대한제국 정부에 비정을 하고 계세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메이지 정부 시절의 지지층은 이 전북형 지주층과는 예. 다른 거. 예. 그러니까 전북형 지주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는데 예. 메이지 시대 지주는 기호형 지주처럼 권력에 종속되었었다. 종속될 수밖에 예. 없었다. 그런 판단부터 시작하시는데 저는 거기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예. 당시 일본의 지주층 그리고 그들이 구성했던 그 제국의회, 예. 초창기 제국의회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반정부 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조금만 보셨어도 그렇게는 물론 옛날 연구에서는 예. 옛날 연구에서는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메이지 전제 정부 체제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틀을 이용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연구에서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이고 그때 당시 일본 지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개명적이고 개혁적인 예. 그런 지주라고 오히려 전북형 지주라고 비정해도 좋을 만한 예. 그런 세력이었고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타이쇼 데모크라시가 되고 예. 그죠? 근데 이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예. 저기 뭐예요? 그 군국주의 예. 이가 한 10년 정도 되다가 예. 다시 군국주의 세력이 물러난 다음에 예. 그 세력들이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전후 일본 민주주의를 만든 거죠. 예. 그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이긴 했지만 예. 뭐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분이 좋아하시는 의회주의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그런 권력 복속 종속형 예. 지주층이 애초에 있었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예. 그 군국주의에 예. 밀렸고 예. 그것이 군국주의가 해체된 다음에도 다시 복귀한 세력이 워낙에 그런 바탕을 지니고 있어요. 바탕을 지닌 세력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일본 민주주의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예. 그러니까 전후 일본 민주주의를 전혀 평가를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당혹스럽고 안 그러시다가 왜 갑자기 국뽕을 하시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뭐 조슈번에서 계속 거의 지금까지 그때 메이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총리들도 봐라 뭐 조슈번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거의 서평에 썼지만은 예. 조슈번이 뭐 메이지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주요 지도자를 배출한 건 사실이지만 예. 그 이후로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전후에는 우리가 지금 아베 총리하고 그 예. 외조부 예. 누구예요? 기시. 기시노부스케 예. 그다음에 사토 에이사쿠 뭐 이런 사람들 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조슈번의 그 정신적인 생각 지주로 삼고 있는 건 맞죠 개인적으로 고향이 다 거기니까 예. 그렇지만 전후 일본을 조슈번이 파벌이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네, 거죠. 또 일본 역사 특히 메이지 시대를 전공하시는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고려해서 이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너무 길었어요. 지금 이게 본문만 한 670페이지, 80페이지가 되고 근데 이제 어떤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주변적인 디테일들까지 다 설명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같은 이야기가 계속 중언부언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예. 저도 거기다 썼지만은 예. 서평에다 썼지만은 일단 중언부언 앞에서 한 얘기가 자꾸 뒤에서 반복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페이지 아니면 반 정도 이런 말씀드리면 열심히 쓰신 분한테 실례지만은 하여튼 그런데 그 글 쓰는 스타일이나 공부하는 스타일도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축구 스타도 플레이어들도 여러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박람 감기형 스타일이거든요. 널리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쫙 길게 쓰는 대하 장편 소설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뭐
이게 좀 짤막하게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 개인 스타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독자 편에 선다면 이거보다는 좀 간략하게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분들께 여쭤보는 건데 이 책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책은 뭐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서평도 썼고 이분 저희 공부 모임에도 모셨고 여기저기 소개도 많이 했는데요. 뭐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언론인들, 우리 언론인들이 아주 뭐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 역사 내러티브에 대한 소양이랄까? 뭐 그 내러티브를 제공해 주자 역사학자들이 제공도 안 했으니까 그분들 탓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기사를 보다 보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지금 바탕에 깔고 있는 역사 내러티브가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널리스트들이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승열 선생님이 좀 다이제스트판을 내면 어떨까? 일반인을 위한 바쁘신 분들 좀 짧게 볼 수 있게 다이제스트판을 한 200페이지 정도로 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리뷰 제목이 한국 근대사의 낡은 서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서 거의 대답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그 도전의 결과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독성만 좀 높이면 설득력이 있는 저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 기존의 반일 민족주의, 민중주의의 한국 근대사 서술을 어느 정도 흔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승열 선생님께서 훌륭한 학자이시지만은 이렇게 한국 국사학계의 그 중핵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워낙에 한국 국사학계의 그 기존의 사관이랄까 강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좋은 책이 나왔으니까 또 여기저기서 많이 심포지움 같은 세미나 같은 걸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라도 또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또 재밌잖아요. 같은 소리 그냥 맨날 듣는 것보다 새로운 소리를 맞든 틀리든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것이 또 지적인 흥미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 가감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을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0페이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시겠죠. 베개로 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아무 데서나 읽으면 됩니다. 목차를 보시고 목차에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개는 제 서평이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얼개를 잡아놓으신 다음에 목차 중간에 들어가도 그 얘기의 여기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시면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꼭 통독 안 하더라도 발췌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좋고 또 뒤에 가서 재밌으면 또 앞으로 돌아와서 읽어도 되고 또 중간중간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근대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통독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럴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발췌독이라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그러기도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제 서평이라도 읽어주시면 좋겠고 또 인터넷에 이승열 이렇게 치면은 관련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또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훈 교수님의 서평과 더불어 리뷰의 발견도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끝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시는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서울 리뷰 북스에 실린 5개의 리뷰 그리고 7권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특별판입니다. 장강명 소설가 모시고 신작 재수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박홍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강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은데. 그럼 다음 주에 다음번에 오시겠어요? 장강명 선생님 보고 싶어요. 예.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또 이렇게 저 대신 여기 앉으셔서 장강명 선생님 글 좋아해서. 좋아하세요? 네. 예. 꼭 제가 전화하고 또 자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